SFA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1.7%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8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695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8.7%가 증가했고 전체 재고자산은 20.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떨어졌고 판매관리비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11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상반기가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회사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상반기 중에 모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서를 분석을 해서 가공 비율을 핵심적으로 가정해서 모든 것을 그 역산으로 풀이해낸 그런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더 높게 증가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추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에 의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추론이나 뭐 거의 어떤 개념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수루풋율이 2.5%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은 11.9%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서 1.7% 감소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6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SFA도 수주 산업으로서 그 2차 전지 생산 설비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연간에는 제공품과 원재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공시를 안 해 가지고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을 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13억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283억 원이 감소했었고, 근데 이제 수주 산업에서 계약 자산은 수르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841억 6,5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수르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그 재고 증가액을 계산해 보면 295억인데 2022년도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고 자산은 변동액이 요거는 이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고요. 비성분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그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하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했습니다. 또 재고자산 명세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제공품,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공품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또한 수주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모범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주 잔액이 연간 매출액 예상액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단기 매출액이 4,695억이니까 연간 한 이게 뭐 한 9,500억 정도 한다고 보면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수장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부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그 사업 부분이 2차 전지 솔루션 사업 부분, 반도체 솔루션, 유통 기타 제조 솔루션, 디스플레이 솔루션, 그라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생산 설비, 자동화 등에 많이 기여를 하는 회사 같아요. 수주잔액 공시 방법은 양호하나 전기 이율액도 표기했으면 더 투명했을 것이다. 요 그 회색 테두리를 둔 거만 이렇게 그 했는데 단기 매출액이 일치 안 되는 거 요거 자체도 아주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역산풀이를 하면은 전기 이율액이 9,300억 정도였다. 요게 이제 1,200억으로 한 3,000억 정도 늘었으니까 또 좋은 건데 보통 일반 수주 산업은 한 1년치 정도는 수주가 밀려 있어야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요런 그 3천억 정도면은 그 분기나 요 정도 수준의 그 물량만 확보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쭉 그 분석을 하면서 그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을 표로서 만든 겁니다. 재고 자산 명세는 위와 같은 그 재고 흐름도로 공시를 해야 기업의 신뢰도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 요거 말씀드렸고요. 한번 내용을 읽어봐 주시고 제 주장은 재고자산만큼은 평가 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평균법 평가로 충분하지 아니하겠냐. SFA도 재고자산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모범 기업일수록 재고자산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산출 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저는 뭐 WA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표준화가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회계 기준인데 원가 회계가 이런 변동범위 기준도 아직까지 의무화가 안 됐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표준화가 안 돼 있을수록 분식회계 유혹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가공비를 15% 가공비가 1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연간 그 가공 비율을 그 산출하고 2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이 분야가 원재료 가격이 조금씩 다들 상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 운영 비용이 아니 가공 비율이 이렇게 좀 조금씩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인되진 않은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연간의 그 변동 변화를 봤을 때 가공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운반비도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총 그 제조 비용은 역산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내죠.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가공비가 되겠고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운영 비용을 뺀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이것은 그 재고자산 증가액을 적용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까지 그
역산해서 풀이해낸 표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제가 그 역산해서 맞춰 놓은 것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스르프 쓴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도 그 일치를 합니다. 현금이 13억 나가서 재고가 13억 증가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계약자산을 보면은 현금 흐름표에 현금이 761억 원이 나갔는데 계약자산의 증가는 842억 원입니다. 81억 원 정도가 더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년 이와 같다. 라고 한다면은 계약자산의 증가는 매출의 증가거든요. 영업이익의 증가라기보다도 매출을 일단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운영비용 매출원가는 그대로 하더라도 매출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금액만큼 부풀려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운영비용도 그 비공시가 됐기 때문에 비성분이 작년도 인건비와 1인당 평균 임금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100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또 뭐 장사가 잘 된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사 자체도 그런 걸 만들면서 자동화를 많이 해가지고 또는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인건비는 내려간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확인되는 근거가 없을 때는 그 상상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추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추론이나 가정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을 때 좀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운반비도 그 크게 작년에 증가했었고요. 지급 수수료도 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건비만 좀 내려갔는데 아마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상상을 해보면은 직원들이 87명이나 증가했으면은 신입 저임금 사원들이 들어와서 좀 평균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어쨌든 비즈니스 이 사업 규모가 증가하니까 직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기업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했지만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는 그 하락한 것으로 추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는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한 스루프 분석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가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무차익 경영으로 유지하다가 상반기에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이 13.7%가 됐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2.4%로서 0.4% 감소했습니다. 제가 왜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공장 중앙창고에서 관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구두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표시해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성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 여성 비하가 아니고요. 여성의 그 각선미야말로 허리가 아,
가는 여성이 각성미가 좋은 거니까 재고는 그와 같이 컴팩트하게 관리해야 된다. 다이어트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는 그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조견표를 만들어 봤어요. 사분면 매트릭스라고 해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도 좀 어떤 그 통계 표준화하는 작업의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이 가격을 회사는 공시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역시 기대하지 한 대로 기대에 못 미치게 다 생략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법론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방법론이 있긴 있을 텐데요. 참, 뭐,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투명하게 가정을. 그, 뭐, 본인들을 위해서, 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회계가 투명해가지고, 신뢰도는 높다. 뭐, 이런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9,400억 정도. 그 계획은 821억 원 정도 이익이 나면 되는데 무려 1,836억 원이 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어, 계속해서 그 계약 자산과 재고 자산을 21%까지 계속 증가를 시킨다면은 이게 부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계약 자산의 공정 진행도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뭐 더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익이 확보되는데 반대로 계약 자산이 재고 자산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1%가 감소한다면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재고 증감의 이 부담감을 떠나서 해방되어 있는 스루풋 관점으로 봤을 때 연말 매출액은 9,350억 정도 하면은 이익은 520억 정도 원가 회계가 계산한 것보다는 이익이 작게 나옵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을 한 1.8%까지 좀 올려보자. 이 얘기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자산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1조 정도까지 올려본다 이게요. 그래도 한 793억 정도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영업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비교한 대로 원가 회계 기준은 스리퍼트 회계 기준보다 5천 원 비싸게 이걸 단가라고 뭐 하던 가정을 하면은 스리퍼트 회계가 5천 원 적게 그 판매를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했죠. 계약자산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스루풋 회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디인플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이고 훌륭한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32,950원으로서 그 연초보다 3,45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09% 수준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DY 홀딩스가 40.98%, DY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떠오르는 건 동양 이렇게 떠오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 같죠? 아까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 그 주문을 우선적으로 또 좀 해줘야 될 이런 이 협력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기 주식이 5%가 넘었네요. 경영권 방어선이죠.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더 자기 그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도 되죠. 외국인이 16.78% 가지고 있는데 홍콩, 상하이,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으로 SFA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